높이 제한까지 하셨죠? 120. 예, 그러면 2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개 공지 찾으셨죠? 그리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으로서 백화점 등을 이용하게 되면 파고라 시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공개 공지를 하는데, 이러한 공개 공지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법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1번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리고 2번 상업지역, 3번 준공업지역에 공개 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떤 분이 일준, 상준이라고 하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으로 딱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두 분 자제분이 춘자 돌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는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다. 다만 전용 주거 지역의 경우는 용적률이 워낙 낮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공개 공지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은 공해 공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개 공지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올해 개정되었는데 시군 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한 곳, 도시화 가능성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노후산업단지의 정비, 노후산업단지 정비 가로 해놓습니다. 지정 공고하는 곳에는 공개 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대장지구라는 곳 들어온 적 있습니까? 맨날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예, 성남에는 판교 바로 밑에 동네가 대장지구라고 해서 이번 경기도지사 되신 분이 그 대장지구의 개발 성과를 과대 포장해서 광고했다고 한번 재판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 결과 1심에서는 무죄가 결정되었습니다. 한 두 번만 더 거치고 나면 한 몇 년 뒤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질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 하면서 성남시 신흥동에는 1970년대에 조성되었던 제1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더 이상 공장을 유지할 필요 없다 해서 그 신흥동을 공원으로 꾸미도록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라는 걸 꼭 잡아내십니다. 사실 공원에 해당되는 공개 공지와 산업단지는 매칭이 안 됩니다. 다만 이 노후산업단지 정비라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애버리고 그곳을 공원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리우먼입니다.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 5,000 동을 해놓습니다.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운수시설만 해당한다. 그래서 서울역이나 인천국제공항 등이 있다면 운수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가락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름에 방문하시게 되면 악취가 심합니다. 그러한 곳에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 없지만 판매시설에는 백화점 포함되거든요. 그러한 백화점에는 공개 공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집회시설과 숙박시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세 파트로 법이 구성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적용 대상인데 어디가 시험 나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적용 대상에서는 건축물과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를 시험에 다루는 게 핵심인데,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 올해 반드시 해놓으셔야 될 것이 고층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주실 것이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발코니라는 말도 우리 기억나시고, 주요 구조부란 말도 기억나시고, 부속 구조물이라는 말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실 것이 건물 크기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 높이,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작년에 바닥 면적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뭐 나온다? 건축 면적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시행되는 네 가지가 무엇인지 그걸 잡아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에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작년에 용도 변경 나왔거든요. 올해도 나온다. 용도 변경은 반드시 잡아놔야 됩니다.
나는 리모델링을 알고 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개축의 개념이 추가되었다는 걸 정리하셔야 되고 대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놓는 것이 관련 행위에서 핵심이 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짚고 있죠. 여기에서 보통 세 문제 출제되니까 거기까지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우리가 함께 보신 것으로서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설계 도서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집합 건물 구조적 노후화 문제로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고 하면 80% 이상의 지분 확보하면 건축허가 신청 가능했던 것 기억해 놓으시고 분양 목적의 공동택이라는 말을 기억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될 게 안전 영향 평가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 기억은 나십니까? 근데 건축법은 해 놓으면 전부 잘 나옵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허가 파트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외적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하는 경우를 파악해 놓으시고 건축 신고 대상 범위를 구분해 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파트에서 우리가 살피실 것은 사용 승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기 점검에 관한 사항과 철거 신고, 멸 신고 잡아놓게 되면 절차 파트에 나올 수 있는 하나 또는 두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의 목적은 무엇이다? 안전입니다. 그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특히 264란 말과 364란 말을 우리가 기억해 놓는 게 필요한데 최소한 광야라고 하는 시를 지으신 분이라도 기억하시면 그분이 264입니다. 그러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선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문제를 함께 보시는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조경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공장과 관련된 특례, 물류시설과 관련된 특례 두 가지만 잘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건축물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작년에 구조 안전 확인 서류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해주실 것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여야 하는 대상에는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필로티 형태의 3층 이상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이고 필로티란 말 없다고 하면 6층 이상이라는 걸 잡아내야 됩니다. 복습 조금씩은 하고 계시죠? 7월 1일 날 문제 풀이하면서 항상 요약집 들고 다니십니다. 그때부터라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기술학에 관한 사항들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예산과 관련되어 꼭 기억하실 것은 다중이용 건축물은 적용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소음 방지와 관련되어서는 잠을 자는 용도일 때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피난용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화재와 관련된 안전 기준에 있어서는 11층 이상이나 말과 불천이란 말을 잡아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불하자가 아니라 불천입니다. 바다 면적, 연면적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내화 구조나 방화 구조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과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각각 보게 되었을 때 특별히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적용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인데 그 공동주택이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되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해놓으시면 시험 나올 거 대충 다 해결될 겁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해나가실 것이 이러한 건축물에는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공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공개 공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이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속 공원을 공개 공지라 합니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파고라 시설 이용해 본 적 없다? 없으시다면 오늘 수업 끝나고 길 건너편에 이마트 있거든요. 주변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앉아 쉴 수 있는 의자 비슷한 게 갖춰져 있을 겁니다. 한번 이용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공개공지 확보와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전부 준공업지역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인데 올해 개정하여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목적이라면 산업단지를 줄여 보통 산단이라 말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정비할 목적이라면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건축되어 있는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판문속을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다중 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판문속이란 말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분 직업이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시험 볼 때까지 종업운 판문속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 집회시설, 숙박시설 6가지 용도에 해당되게 되면 공개 공지 의무 확보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 안문숙과 이름 같으신 판문숙 기억해 주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다중 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종종 오는 판문숙이 시험에 나와 많은 사람들이 팬클럽에 가입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올해도 얘가 시험에 나와서 내가 합격하게 되면 바로 안문숙 팬클럽에 가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 확보할 대상은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원 판문숙. 이게 입에 배이시면 어느 순간에 종업운 판문숙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 기준 찾았습니다.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10% 이하인데 그 10% 이하는 무엇 기준한다? 연면적 기준한다? 대지 면적 기준한다. 대지 면적 기준으로 10% 이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 경우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은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1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에 해당되는 파고라 시설 대신 나무 심어 놓으면 그리고 건물 건축할 때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 그 문화재 보존 조치를 했다면 그것은 공개 공지를 설치한 것과 똑같은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함께 보십니다. 건축물에 공개 공지를 설치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그래서 건폐율부터 높이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서는 박스에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각각 1.2배 완화하게 되는데 여기 공개 공지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라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저 공개 공지를 확보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항상 하는 게 위임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공익에 부합하는 각종 조치를 취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과 여기에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따르게 되면 건폐율에 대해서는 완화 안 해주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각각 1.2배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공개 공지를 확보한 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습니다. 용적률 완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신 1.2배 완화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앞에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나와야 되고 특별히 건폐율을 1.2배 완화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그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공개 공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될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특별건축구역이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우리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건축부에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원래 개발사업할 수 있는 용도인데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좀 더 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가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되게 됩니다.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개발 목적이라는 걸 이해해 놓습니다. 우선 기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도의사까지 가로 묶어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하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지금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딱 세 가지의 경우만 지정하야 한다였습니다. 그 예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하죠. 다음 주에 또 들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니어문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 자연공원은 국립공원을 말합니다. 개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접도구역은 도로변의 땅을 말합니다. 사실 이 도로 구조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데, 도시지역의 도로변의 땅은 대지라 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지역에는 차량의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운전자가 깜빡 졸면 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70m까지 말뚝 하나를 세워놓고 접도구역으로 적어 놓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접도구역은 차량의 도로 이탈을 고려해서 마련한 공간으로서 건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땅이라고 항상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관농자에 땅을 구입하시게 된다면 접도구역의 공간을 꼭 고려해서 토지를 구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 접도구역은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이 시골 도로변에 집을 하나 세워놓고 제가 살고 있으면 가끔 밤마다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차 끌고 질주 오면 불안해서 못 살지 않겠습니까? 접도구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4번 보전산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산을 구입하게 된다면 준보전산지 사셔야 되죠. 보전산지는 절대 사면 안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는데, 이 네 가지 장소의 지정 목적은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줄 올라가십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한 줄 밑에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 군사기지를 최근 법을 개정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했던 것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개발사업 때문입니다. 원래 용산 미군기지 전부를 시민의 공원으로 제공하고자 했는데 일부를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사업을 토대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군사기지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시험에 군사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부동산 하셔서 돈 많이 버시게 되면 미군기지 개발하는 곳에 어떻게든 분양받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겁니다. 제가 전제 조건 달았습니다. 돈 많이 벌면. 정지 조건입니까? 해제 조건입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예, 이제 해제에 관한 사항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해제할 수 있다. 1번, 2번 그냥 보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부터 5년 이내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5년부터 착공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도 5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그곳에 제2롯데월드 같은
건물 만들게 되면 순수한 공사 기간이 6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후 5년 만에 공사 착수하고 공사 완료까지 6년,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최초 지정한 때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10년이면 강산 바뀝니다. 애초 지정 목적이 많이 변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가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 오착하지 않다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지정 해제 사유라는 걸 꼭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 위반하였으나 지정 요건 위반하였으나 가로 해놓습니다. 지정 불가능한 것 줄쳐 놓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올 100을 받았다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자격증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요건 위반하면 취소, 해제 사유가 되게 되는데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워낙 유별하여 시정 불가능한 때에만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특별건축구역 시정 요건에 위반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 말하면 틀립니다. 무엇? 시정 불가능한 때 해제할 수 있다. 시정 불가능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원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해제하게 되면 아마 토지의 가격이 10배 정도 오를 겁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지정하여 도로, 주차장 설치하고자 보상하고자 한다면 1이 아닌 10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많은 공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일 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 요건엔 위반되었지만 이후 해제하여 그곳에 도로나 주차장을 만들고자 할 때 토지 보상하게 되면 그때는 개발 제한 구역일 때 토지 가격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가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에 위반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곤란하고 무엇? 시정 불가능이란 말을 봤을 때만 해제 사유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는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유별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3, 4에 관한 내용을 꼭 한번 살펴놓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3번 건축협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대상 그리고 가분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 전원 합의 줄쳐 놓습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의 건축물 건축 대선 리모델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1.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2번 주거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전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이 건축협정 체결 대상 지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협정 체결자는 한 줄 밑에 건축협정 인가권자인 시도, 지사, 시, 군, 구청장의 인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건축협정 인가권자부터 시, 군, 구청장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도지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분명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권자 있는데 허가권자에는 도지사 빠집니다. 대신 건축협정 인가권자에는 도지사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살펴놓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건축법에 마련한 적이 있고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관계된 사항으로 건축협정 제도와 결합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께서 한때 작년에 용산 또는 여의도 개발하겠다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산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시도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된 시사성이 있는 문제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건축협정과 관련되어 우리가 첫 번째 봐주실 것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구역을 함께 보셨는데 우선 여기 협정과 관련된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협정과 협약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협약과 계약은 같은 말입니다. 협약이나 계약에 대해서는 각각 사인과 사인 사이에 권리 의무 부담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면 협정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고 하면 그 사적 관계에 행정청이 개입하는 것을 협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개발법에는 환지 방식 때 환지 계획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고, 그 환지 계획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의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에 재건축 사업의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무엇이다?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은, 주관계획 사업은 절대 안 되고 재건축 사업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한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장소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에 가능하고,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30%까지 공급할 수 있는데, 올해 그건 꼭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문제풀이 들어가시니까. 대신 그런 사후 현물 보상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관리 처분 계획도 누가 인가권자이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행정청이 개입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협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건축협정구역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호평지구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했고요. 다산 신도시도 개발사업 했고, 앞으로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사업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 둘러싸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여러 필지 토지가 있을 때 이곳이 상업지역이라면 빨리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기능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대지 소유자가 상가 건물 건축하면서 1년에 걸쳐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 다 끝나고 나니 옆에 대지 소유자가 그제서야 또 상가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나머지 필지에 옆에 공사 끝나고 공사를 개시하게 되면 아마 6년이 지나야만 이곳에 상가가 제대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6년 동안 먼지 소음이 심각하다고 하면 이곳의 상업 기능은 조개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처럼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동시에 공사 착수하고 동시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한 1년 만에 여러 필지의 상업용 건물을 만들게 되면 상업 기능을 제자리 잡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계약 체결하는 것을 뭐란다? 협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협정과 관련된 체결 대상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러한 건축협정 구역에 건축협정을 개인과 개인이 체결하게 되면 반드시 인가권자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라는 걸 보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만큼은 누구? 인가권자입니다. 그 인가권자에는 도의사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협정 체결하고자 한다면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여러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그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전원 합의라고 하면 그것은 100% 동의를 말합니다. 동의한 때만 그 건축협정을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이 행정청이 인가를 받게 되면 한 사람이 다른 시에게 공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효력 발생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시에 공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이러한 건축협정을 폐지, 변경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미 니은 찾으셨죠? 협정 체결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동그라미 놓습니다.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협정 체결자부터 동의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인가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한 경우에는 착공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착공신고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경과한 후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협정과 관련되어 한번 체결한 것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아 건축협정 폐지할 수 있는데 얘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거든요.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처음 계획했던 게 2007년, 2008년도입니다. 그때 용산역 앞에 철도공사 부지를 홍콩 같은 국대 도시 만들겠다고 해서 개발사업 착수했거든요. 그때 계획했던 보상금만 해도 40조, 42조 정도가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사업하고 그곳에 아파트 만들게 되면 평당 분양 가격이 1억 정도면 또이또이가 형성된다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 강남 대치동이나 그쪽 도곡동의 평당 아파트 가격이 2,400만 원 정도였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억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성공할 뻔했는데 갑자기 2011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컨소시엄을 형성했던 S자로 시작하는 회사가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600억이라고 하는 공사 매몰 비용 부담하면서 발을 빼니 그 컨소시엄이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용산역 바로 앞에 일부 땅에 대해서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사업이 무산될 상황이라면 용산 재개발 사건과 관련된 인명피해 발생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산될 거라면 그런 일 아예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무산될 것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쉽게 무산하지 못하도록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철도공사라고 하는 한 곳이 전체 지분의 50% 가지고 있고 나머지 5개가 각각 10%의 지분 가지게 되면 종전의 사업을 주도하는 자는 지분 많은 자가 사업 주도하고 무산시키는 것도 얘가 했었습니다. 대신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해관계는 총 몇 명이다? 6명. 6명의 과반수면 4명 이상이 찬성한 때 폐지할 수 있죠. 그래서 지분에 관계없이 쉽게 사업을 폐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달게 된 겁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실 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과반수 동의 얻은 때에만 폐지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착공한 때부터 20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10년은 하자담보청인과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그 지상권의 최소한의 기간 15년 아니면 30년이죠. 견고한 건물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30년. 그냥 건축물은 잘 모릅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10년이란 말과 20년이란 말과 30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20년은 감가상각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건물 가치는 20년 지나게 되면 그것이 빵이거든요. 그래서 저 건축협정 체결에서 특례정에서 건물 건축했다면 20년 지나면 건물 가치가 없으니 그제서야 폐지해라.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특례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 답안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시험 나왔는데 다시 시험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대신 하나만 확인하시나 하십니다. 건축협정인가 받은 건축협정구역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령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1. 대지의 적용. 2.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3. 지하층. 4. 건폐율. 5. 부설 주차장. 6.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6가지에 대해서는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아주 예전에 자민련 국회의원으로서 이건계란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국회의원 될 정도라고 하면 땅 부자이겠습니까? 거지이겠습니까? 땅 부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지주인 때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이름은
건계, 대지주 건계입니다. 저렇게라도 해놓습니다. 대신 얘가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시험 나올 가치는 없습니다.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은 딱 하나 때문입니다. 우선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입니다.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 안에 조경.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는 조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하층. 그리고 주차장. 용적률입니까? 건폐율입니까? 건폐율에 대해서만 통합 적용 가능한 겁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요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요즘 환경 부담금 내는 걸로 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대지주 건계 6가지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기에는 용적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이게 되셨다고 하면 바로 4번 결합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결합 건축에서는 저 6가지에 빠져있는 용적률에 관한 사안입니다. 바로 함께 보십니다. 기억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의 대지 간의 재단 거리가 100m 이내, 100m 이내 추정습니다. 두 개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두 개부터 합의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총합하여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결합 건축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여기 결합 건축도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가끔 우리가 만화, 영화 보면 로봇 결합하는 것 보신 적 있는데 그 의미가 얘입니다. 사실 용산역 가본 적 없으시겠지만 그 용산역 한편은 예전에 용산 청가물 시장이라 해서 시장 자리였는데 지금은 전자랜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전자랜드 사이에는 넓게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 상업적입니다. 상업적인데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라고 하면 여기에 용적률 사용하고 있다 없다?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예정지가 이쪽이었는데 이쪽에도 분명 상업적이거든요. 두 개 대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면 이쪽에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여기에 넘겨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의 대지 면적이 100이고 용적률이 500%라고 하면 이 대지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전혀 건축하지 않는다면 이쪽에 대지 면적 100이고 용적률 500일 때 여기에는 500만 짓는 것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까지 용적률 빌려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합 건축은 용적률 이전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옆에 페이지에 1. 상업적 그리고 2. 역세권 개발 구역.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여기와 관계된 사항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억입니다. 결합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하는 때 건축허가 동그라미 놓습니다. 결합 건축 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리어머입니다. 결합 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30년을 한다. 30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결합 건축 협정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 동그라미 놓습니다.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하셨습니다. 상업지역 또는 역세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함께 보시는데 이때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입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결합 건축하고자 하면 원래 이 대지에는 대지 면적이 100이고 용적률 500이라고 하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500인데 결합 건축에서 1000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00 만들고자 한다면 나는 그냥 만들 수 있다.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체결 시에는 두 개 대지 소유자가 전원 합의하여 한쪽 대지에는 용적률을 사용하지 않고 한쪽 대지에 통합해서 적용한다는 것을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연면적 500이 아닌 1000 만들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무엇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결합 건축을 폐지하고자 하면 최소 몇 년 지나야 된다? 30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게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의 재단 설정 기간은 몇 년이다? 30년. 그러면 남의 땅 용적률 빌려 내 땅에 크게 건물 건축했다고 하면 이것 지상권 설정과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결합 건축하게 되면 30년은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30년 지나 저 결합 건축을 폐지하고자 하면 두 개 대지 소유자가 전원 동의, 합의하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건축되어 있는 건물에 500 베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저 500을 과거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땅에 건물 건축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500짜리 건물을 신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중에 일부는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물 철거하거나 멸실을 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철거 신고와 멸실 신고 기억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결합 건축하는 때는 인가권자가 아니라 누구?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받을 때만 결합 건축할 수 있고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크게 지은 건물을 없애버리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협정과 결합건축에 대한 차이점을 저렇게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용산 개발 사업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 한번 해서 부동산 가격 갑자기 폭등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시사성 있는 문제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위반 건축물 찾으셨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아니 모든 법에서는 적법한 건물을 기존 건축물이라 하고 불법 건물을 위반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5번 위반 건축물과 관련되어 별표 3개 놓습니다. 작년에도 엉뚱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도 또 나올 겁니다. 위반 건축물은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선 양갈 1번 위반 건축물은 적법한 건물이다, 불법 건물이다. 불법 건물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등에 위반된 대지 건축물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허가부터 취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하거나 사용승인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하거나 공사중지 명 가로 해놓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사진 곳에 옹벽, 축대를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공사를 한 자가 있다면 공사하지 말아라. 그런 명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산을 밀어버릴 일이 있으면 꼭 한번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남양주의 산은 쉽게 밀어버립니까? 놔두고 있습니까? 근데 인구 한 20만에 30만 되는 경기도의 도시가 보면 산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싹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경기도 광주시 가보시게 되면 산이 하루 만에 절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대한 보존 가치가 없게 생각하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에는 산을 절대적으로 잘 구입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대신 20년, 30년 지나도 산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동네에 있다면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공사주지 명령이라는 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축에 대한 철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철거 등에 필요한 조치 명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시정명령이라 합니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지정명하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 학원이 불법 건물이라면 남양시장은 교육청에 학원 설립 인가나 또는 학원 설립 신고 해주지 말라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요청에 교육청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여기 위반 건축물과 관련되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사용 승인 취소하거나, 대신 취소해야 하는 것은 2, 3은 6입니다. 2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은 3년. 법정 기간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 불가능한 때, 공사 착공 신고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경과되었는데 불구하고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하여 착공 자체가 불가능한 때는 건축가 취소하여야 한다이고, 법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때 건축가 취소는 임의적 취소 사유라는 것을 꼭 한번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 중지 명령, 그리고 시정 명령, 심지어 영업 허가 등에 대한 거부 요청, 이러한 조치를 위반 건축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을 우리가 공법 공부하시면서 자주 들어봤는데, 저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로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발생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위반했다고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을 때?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발생하는 2차적 제재입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잘못된 거 찾으러 했을 때 우선 이행강제금 또는 벌금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좀 곤란한 것으로 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 취소할 수 있고, 공사 중지 명령할 수 있고, 철거 등의 시정 명령할 수 있고, 영업 허가 거부 요청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정 명령에 불응했을 때 2차적으로 발생하는 제재라는 것을 파악해뒀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이 올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됐을 때 우리 물태우라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을 때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돈 벌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다 이야기도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하루에 분양권 거래량만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저보고 중개사 강의는 그만하고 자기 밑에서 일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양권 도매상이 있고 그 도매상에게 분양권 소매상이 있는데, 소매상 하는 분이 하루에 500만 원 벌었습니다. 분양권 전매만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부동산에 대한 단속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셨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말 들은 사람이 없던데요. 검사와의 대화 보신 적,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번 정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나왔지만 올해도 나올 겁니다. 우선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시는데, 저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로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금전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 하고, 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기준은 시가표준액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단독택과 공택에 대한 공시 시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보유세라는 게 좀 늘어나게 될 텐데, 그 보유세와 관련되어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가표준액의 시가는 세금 부과와 관계된 금액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위반 건축물과 관련된 위반 면적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는데, 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일부 강화하거나 일부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중 감경에 관한 사항들을 올해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우선 125페이지 맨 마지막 보시게 되면,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로서 시정명령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 징수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가중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 등을 위한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추정습니다.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제가 법 진짜 많이 봤거든요. 법 많이 봤는데 대한민국의 가중 또는 감경과 관련되어서는 그 기본이 되는 것에 2분의 1을 가중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자격 정지나 또는 중개업과 관련된 영업 정지 처분에 있어서 가중 감경할 수 있죠. 가중 감경하면 중환형의 2분의 1. 저 2분의 1이라고 하면 바로 50%입니다. 근데 이번 조건에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를 개정했습니다. 2분의 1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100분의 100을. 만약 이렇게 100분의 100을 할 상황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가중 감경에 되는 기본을 2배 늘리면 2배 늘리고 그 2배 2분의 1 가중하면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 바꾸신 분은 이상한 분이든지 아니면 유별나는 분이든지 아니면 천재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천재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00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이상한 법을 하나 도입했습니다. 원래 가중하면 100분의 50이지만 여기만큼은 100분의 100입니다. 이런 말 대한민국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1번입니다.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위법하게 용도 변경한 경우 불법 용도 변경이죠. 그러한 용도 변경한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 사유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50제곱미터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하는 경우 신축, 증축하면 뭔가 많아진 것이죠. 그렇게 늘어난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한 경우. 그리고 3번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 다가구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로서 이때는 5세대 5가구 이상입니다. 위에 두 가지 경우는 50제곱미터 초과라는 말을 하나 확인하시고 여기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는 5가구 5세대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는 가중 사유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3년 이내 2회 이상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게 상습범위입니다. 최근 3년 내 2번 이상 동일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을 상습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경우는 가중 사유가 된다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연면적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동일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2분의 1 범위 내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1962년부터 2019년 개정 전까지는 서민을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 서민이라 판단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를 서민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령 개정은 몇 년 만에? 한 50년 만에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예,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여기 이행강제 가중과 관련되어 특이하게 100분의 100, 100% 가중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신축, 증축하거나 불법으로 다가구 주택, 다세대의 세대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모두 이행강제금의 가중 사유라는 걸 기억해 놓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뭐 50이든 또는 5든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불법으로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이행강제가 얼마?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100 가중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감경함에 있어서 올해 개정된 것으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까? 60제곱미터 이하입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별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때 원래 부과할 이행강제금을 얼마? 절반 2분의 1, 50%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는 아니 올해 개정되기 전까지는 85제곱미터가
감경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로 바뀌었다? 60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번에 1번 찾으셨죠?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 행위 후 소유권 변경된 경우 확인해 놓습니다. 가로 해놓습니다. 가끔 빌라를 건축하는 자가 불법으로 건물 건축했는데 분양하게 되면 위반 행위 한 자와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가중 사유다, 감경 사유다. 감경 사유라는 걸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5번 먼저 보십니다. 사용 승인 당시에 존재하던 위반 사항으로 사용 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그러면 사용 승인 당시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사용 승인권자인 허가권자가 그때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뒤에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이것 허가권자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허가권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얘는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는 걸 확인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개정은 다른 거 없습니다. 50년 만에 개정된 사항으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그냥 건축물입니까? 주거용 건축물입니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2분의 1 범위 내 감경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때 이행 강제금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이 작년까지는 85제곱미터 이하였다가 지금은 60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다라는 걸 꼭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절차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제초 시정명이 수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1년에 2회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만큼 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되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최대 이행 강제금을 5번 부가 징수한다.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건물이건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은 10번도, 20번도, 100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행 강제금 부과가 관련되어 최대 몇 번만 부과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 표현은 무조건 없어진, 삭제된 규정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봐주실 게 있습니다. 나분입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이미부터 징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사부질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신문이나 TV 보셨습니까? 친일파 후손이 서울과 경기도와 충청도에 한 200만 제곱미터의 땅을, 200만 평인지 200만 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 친일파라는 게 인정되었지만 4제곱미터만 국가에서 회수가 되었다더라고요. 이거 한 평입니다. 한 평 회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 진행하기 전에 그 200만 평 대부분에 대해 반환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대부분까지 왔는데 이것 아무 건수가 없다 해서 재판 확정 판결 있었고요. 이번에 법 개정에서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기존에 적용되었던 재판 대상에 대해서는 또다시 소송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일사부질이거든요. 남아있는 한 평에 대해서만 국고에 해수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법을 누가 소송 걸었는지 잘 모르지만 훌륭한 분이 걸어가지고 친일파 후손은 아주 괜찮게 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그분은 빨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땅 다 처분하고 외국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일사부질이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한번 재판한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은 1월 1일 날 한 2분만 더 하면 됩니다. 1월 1일 날 건축 허가 없이 단독택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게 되면 그 위반 건축물의 인지를 남양시장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철거하라 시정 명령 내리게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문제는 없지만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심한 바람 불게 되면 컨테이너도 날아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본 건물과 일체된 구조가 아닌 옥탑방도 바람에 날아갈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딪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고 하면 그냥 놔둬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라 시정 명령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시정 명령 떨어지게 되면 공사에 필요한 기간으로 6개월 정도를 주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 명령하게 되는데 6월 30일까지 철거하지 않는다면 7월 1일 날 이행 강제금 부과되고 아직 위법사항 남아있죠. 그래서 7월 1일 날 2차 시정 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 2차 시정 명령은 12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 명령하게 되는데 12월 30일까지 철거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면 1월 1일 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3차 시정 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행 강제금은 1년에 한 번도 부과할 수 있고 두 번도 부과할 수 있죠. 만약 10년간 계획이었다고 하면 이행 강제금은 10년 계획이었으면 한 19번이나 20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행 강제금과 관련되어서는 불법행위가 지정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올해 시험에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는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최대 5번만 부과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이것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 있던 규정이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일사부절에 대한 배제입니다. 한 번만 처벌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기 이행강제금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일반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를 하게 되면 형벌을 감경시켜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옥탑방을 만들게 되었을 때 내가 중요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지 모르고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차 시정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떨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자진 철거하게 되면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봐준다, 징수해야 한다. 징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자수의 개념으로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경우라면 형벌을 감면시켜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신 만약 시험에 이행 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는 뭐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127페이지 가와 나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다만 올해 개정된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잡아주셔야 됩니다. 빈지정비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빈지정비는 1년이란 말 동그라미 7일 전이란 말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주택법 바로 들어가십니다.